일본의 한 작가가 쓴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 출판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곧 다가올 미래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지방을 떠나고 도심으로 몰려든 이들은 이른바 삼포 세대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은 지방에서는 한 도시가 사라지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아주 먼 이야기일 것 같은 이 말들이 현실로 다가온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부형님들이 끝까지 버티자. 금전적인 것만 취득하고 빠져나가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은 구석기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 깊어가는 가을,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판과 한가로운 농촌 풍경이 평화롭게만 보인다. 하지만 요즘 연천군의 고민은 깊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인구 때문. 한때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연천군 신서면. 몇 년 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상가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인적마저 드문 도시로 쇠락한 지금 거리는 스산한 느낌마저 감돈다. 연천군의 인구 감소는 신서면만의 얘기는 아니다. 30년 전만 해도 6만 8천 선을 유지하던 이 지역 인구는 2004년 인구 5만 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수도권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관내 초중학교. 신서면에 위치한 대강중학교도 그중 한 곳이다. 전교생이 450명에 달했던 44년 전통의 유서 깊은 학교도 인구 감소 앞에선 석수무책이었다. 이제는 전교생이 채 40명이 되지 않아 인근 학교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구학교까지 있었으니까 여기가 450명이 있었던 학교예요. 그런데 이게 나가는 인원수가 25명씩 나가고 들어오는 인원수가 12명씩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2년 만에 급격하게 이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과부에서 60명 이하의 학교는 이제 이렇게 합해라. 이런 이제 오다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거기에 이제 1순위에 이제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걸려들었는데 면 단위에는 학교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한 학교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끝까지 버티자. 올해 대광중학교의 입학생은 모두 9명.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자 학생들의 위기의식도 커져만 간다. 졸업생으로서 모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대강리 지역도 조금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연천군 관내 초중학생 수는 20% 이상 감소하는 추세. 연천군의 6개 중학교 중 4개 학교는 전교생이 100명 미만으로 군소학교끼리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 이 마을에서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돈이 다른 데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꼭 존재하고 만약에 학교가 없어지면 이제 거꾸로 이제는 이 도시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낀 연천군은 2012년부터 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해 파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쏟아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군 장병과 군무원 가족에게 상품권 지급 등 지원책만 무려 11가지에 이른다. 특히 연천군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귀농 귀촌을 위한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250여 가구가 연천에 정착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사전에 조금 농업을 접해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면은 무지하게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50대 후반의 이형규 씨. 연천군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의 수혜자로 이사 비용, 설계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연천군에 정착할 수 있었다. 저는 2014년 2월 달에 귀농을 했어요. 제가 혜택은 많이 받습니다. 정착 지원금, 그다음에 뭐 이사비, 또 집 건축하는데 설계비. 연천군이 이처럼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구수가 도시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방 교부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산정할 때 주민 수가 반영이 돼서 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제 또 그러한 국가의 지원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지역의 소비가 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이제 일단은 뭐랄까 황폐화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거죠. 4년간 지속된 연천의 눈물겨운 인구 늘리기 성적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까?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한 사업비는 20억 1,300만 원. 하지만 인구수 증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군은 올해 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비 자체가 저희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연천군으로서는 계속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이내에 우리나라 지자체 228곳 중 79곳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자체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유행하듯이 뭐 금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유인책 갖고는 성공하기 좀 어렵죠. 그분들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성공적인 사례, 그런 아이템을 좀 제시해야 그분들이 좀 찾아올 텐데 그런 사례들은 여러 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금전적으로만 한다면 뭐 금전적인 것만 취득하고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의 중심을 자처하는 연천군은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각종 개발 제한 규제에 묶여 인구 소멸이라는 불안한 미래 앞에 놓여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과 또 오래된 도심 집중 현상이 한 지역의 소멸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이제 앞서서 연천군의 사례를 이제 들여다봤었는데요. 연천군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연천군은 수도권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요. 네. 또 남과 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접경지대이고 또 군사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군사 규제도 받고, 또 연천군은 또 다른 그 지자체하고 달라서 거기는 그 선사시대 문화 또 구석시대 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아마 연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 지역 경제 개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의 여지,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게 것 볼 수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 앞서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통폐합하는 예. 부분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의 그 인구 이동의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녀 교육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와 그 세대에 대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상태이고 규제도 네. 많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교까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잔류하고 있던 젊은 세대들도 아마 연천 지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이 유출이 생기고
또 지역 주민 유출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인구 감소가 또 다른 옆에 있는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80곳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서 언급한 그 보도 내용처럼 그 마시다 히로야가 저술한 그 지방의 소멸이 꼭 임박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실내로 전국에서 인구 감소 최하위인 연천군을 살펴볼 것 같으면 연천군이 지금 쉽게 읍면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읍면 단위의 인구 구성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그 면 단위가 2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그 면 단위는 아마 720명이 전체 인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그 면 단위는 전체 인구가 300명도 안 되는 그 전체 면 단위 인구가 25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면 단위가 있는데 이 정도의 인구라고 한다면 그 면 단위로서 지자체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상실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그 면 단위는 인접 주변에 있는 면 단위하고 통폐합될 우려가 가장 큽니다.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작용됐을 경우에는 뭐 지자체의 소멸이라든가 지자체의 폐지는 그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인구 증가 노력이 분명히 효과를 거두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위치나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인구 증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정책적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경기도 양평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양평군. 편리한 교통과 아름다운 풍광, 문화와 레저의 도시로도 손색이 없는 이곳은 대표적인 수도권 귀농귀촌 1번지로 꼽힌다. 2016년 현재 양평군의 인구수는 11만 20명. 2010년 9만 6,940명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 11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군 단위 중에서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 1위로 양평군의 인구 유입 정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초등학교가 좋아가지고 전입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특히 무엇보다도 또 이 여러 가지 건강,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은퇴자분들이나 또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우리 양평으로 많이 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군산 기슭에 조성된 73가구 규모의 한 전원주택 단지.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30, 40대 위주의 젊은 부부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양평군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2013년 귀농 기촌 가구 수가 730가구에서 지난해 1,540가구로 배 이상 늘어난 것도 숲속마을과 같은 귀농 기촌 가구의 지속적인 유입 덕분이다. 여기 전원 생활을 하면은 모든 분들이 이제 혼자서 사는 외롭게 사는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단지를 형성하게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정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생활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 등 양평군의 다양한 이주 정책 덕분에 이곳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폐교 위기에 있었던 인근 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거점 학교로 지정돼 이제는 교실이 부족할 정도다. 저희가 가진 예산에서 서울이랑 접근성도 가장 좋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양평이었어요. 그래서 양평에 오게 됐어요. 뭐 교육에 대한 건 서울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대신 저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누리려고 해요. 양평이 지금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서포트 해주는 게 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학교에서 이제 승마 교육을 갔다 왔는데 물론 완전 무료는 아닌데 뭐 마사회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애들이 한 10회 정도 승마장에 가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환경 개선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한다. 성공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우리나라에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거의 자녀들, 자녀의 공부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로서는 이 교육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젊은 부모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학교를 좀 변화시키는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 변화 운동까지 되면서 이제 소문이 나면 오게끔 돼 있죠. 젊은 세대의 유입은 양평군의 출산율 증가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3년 1.224명이었던 출산율도 2014년 1.29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8년까지 1.7명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까지 내걸며 출산 장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인 출산 장려금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700만 원, 다섯째아 1,000만 원, 여섯째아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그 다자녀 가정 그 출산율이 증가되었고요. 또한 양평군의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율도 증가되었으며 양평군의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저희에서 생각됩니다. 지난해 다섯째를 출산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지원받은 신성욱 박보영 부부. 경제적 도움이 사실 됐어요. 다섯째 낳고도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산후조리도 하고 물품도 많이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서적 도움과 경제적 도움이 둘 다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평군의 출산 장려금 수혜 가정은 1,900가정. 7째 자녀를 출산해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양평군은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 지원과 함께 새로 결혼팀을 신설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이런 것으로 곽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2025년까지는요 한 16만에서 17만 인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아직도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들은 젊은 층의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유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양평군은 아무래도 연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실 서울과 가깝다라는 측면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하고 가깝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기 좋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농과 기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우냐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거리를 보는 이유는 어떤 면이냐면 기농 기촌을 했을 때 그 정착 지역에서 이주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질병이 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질병에 대한 그 어떠한 병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또는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착지에서 이주 지역에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지하고 가까운 근거리 쪽으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는 그 양평 그 지자체에서 그 기농과 기촌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이 또 잘 마련되어 있고 또 공기도 좋고 쾌적한 환경이다 보니까 노후에 생활하기도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평은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산 장려금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본 지역도 있을까요? 경남 창녕군이 이제 그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전략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연결을 해서
그 유입 정책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 애가 출산 장려금이 2,700만 원, 둘째가 뭐 2,600만 원, 셋째인 경우에는 최고 금액이 4,500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창녕군은 지금 매년 200명 내지 3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어떻게 보냐면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원 받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 1, 2년 정도의 인구 증가라면 그런 말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벌써 7년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책이 성공적인 사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 외에 다른 정책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글쎄 지금 대체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 정책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전입자에 대한 그 정착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 주택 개량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자녀 교육비라든가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비슷비슷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체 유치도 있고요. 또는 교육기관, 또 명품 학교에 대한 유치,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덧붙여서 교육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죠. 그렇게 이런 말씀이신데 또 일각에서는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 이민 같은 것을 좀 장려를 해서 인구를 좀 늘려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 흑백 문제라든가 또는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 문제로 야기될 만큼 그래서 정부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거기다 해결책을 마련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풀리지도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 성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또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또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민자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출산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 감소가 지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가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에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동네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태백, 삼포세대, 혼밥족 등 각기 다른 이런 사회 현상들은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복지 예산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국가나 사회는 여전히 과거처럼 개발에 몰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